자, 교재 253쪽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1항, 2항, 3항 정도만 읽고 시작할까요? 법제 30조 1항 기업공사는 중개행위함에 있어 중개행위함에 있어 밑줄이고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밑줄이시고 거래 당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산상 손해 밑줄이에요. 그리고 가로 열고 말미에 과실 책임이라고 메모합니다. 과실 책임. 30조 1항은 과실 책임을 규정한 거예요. 2항 내려갑니다. 기업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 여기 밑줄이고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산상 손해 밑줄이에요. 그리고 말미에 가로 열고 무과실 책임이라고 메모하세요. 사무소 제공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다음 3항 기업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밑줄 긋고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보증보험의 밑줄 제42조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의 밑줄 공탁을 하여야 한다. 공탁을 하여야 한다의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2항 1금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4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기업공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공탁금 회수연이죠. 3년에 동그라미 치시고 5항 내려갑니다. 기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밑줄이고 거래 당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의 밑줄이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 밑줄 그으시고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관을 일단은 설명하고 사본도 교부해줘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손해배상과 보증인데요. 이 손해배상 책임 우리 법 30조에 지금 규정을 직접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요.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은 기업공인중개사나 그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에 한해서 제공만 되는 거지 제3자에게는 적용이 없습니다. 일반인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은 우리 개공하고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점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대전제는 성립요건을 읽어봤거든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인데 대전제는 중개행위를 하다가 입혀야 돼요.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겠대요. 그러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고의 과실과 손해발생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성립요건 세 가지가 기본 세 가지가 이겁니다. 30조 2항에서는 기업공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어요. 그랬다가 재산상 손해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으니까 사무소 제공과 손해 발생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는데 그럼 중개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부분은 대단히 넓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행위보다는 여기서 중개행위가 훨씬 넓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행위의 범위에 개공이 경매행위를 하다가 손해 입혔다든가 계약의 이행행위에 관여했다 손해 입혔다든가 또는 관리대행을 해주다가 손해 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관점에서 보면 중개행위의 범주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행위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경매행위, 이행행위, 관리대행 하다가 손해 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 조금만 있으면 이건 중개행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넓게 해석했다는 점 참고만 해두시고요. 고의과실은 우리가 민법에서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라고 그러죠. 귀책사유.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는 과실책임이라 불러요. 그래서 30조 1항은 개공의 고의과실을 요구합니다. 과실책임이에요. 근데 30조 2항이에요. 사무소 제공했다 손해 입혔다. 사무소 제공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개공 A의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무실에서 갑을 간의 거래가 있었어요. 그럼 이 거래를 A가 소개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소개했다는 얘기죠. 그랬다가 당사자인 갑과 을이 손해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적인 책임을 져라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개공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소 제공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과실 책임이 되고 있지만 무과실 책임이 우리 개공한테 사무소 제공 시의 책임 고용인의 업무상해로 인한 경우도 무과실 책임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원칙은 과실 책임이에요. 그리고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가압류가 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압류가 분압류로 바뀌어서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고 그 주택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때 비로소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이게. 자, 그럼 이게 바로 성립요건.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이제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효과. 그럼 이 성립요건에 대한 증명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을 하냐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되죠. 거래 당사자가. 그 다음에 이거 소멸시효 있거든요.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이에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 시점, 중개행위 시점부터는 10년 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청구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효과는 우리 법은 계속적으로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대요. 그러면 당사자가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우리 실무에서는 이거 위자료라고 부르죠. 그러면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우리 법상 책임이 아니에요. 그럼 민법이 우리 중개 분야에 보충제로 적용돼야 한대요? 적용되죠. 그럼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민법에 따라 청구하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개공은 당사자가 입은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공이 부담하게 됐는데 돈 없다 오래발 확 내밀었다. 그럼 의뢰인이 피해 입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증을 설정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은 의무예요. 반드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럼 그 기본 내용은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읽어봤는데 보증 설정은 일단 그 시기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었죠. 개시 전에 설정하여 신고까지 모두 마치는 거예요, 이거. 업무 개시 전이다. 이 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보증 설정의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서울보증보험 있잖아요. 여기에 가입을 하거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제는 농협수협공제 인정 안 해요.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이것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거나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은 가서 예치를 해놓으면 돼요. 이게 공탁이에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의 방법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 금액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얼마를 지금 가입하고 공탁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법인이 아닌 계공이에요. 법인이 아닌 계공 얼마 이상? 1억 이상이죠. 개인인 계공은 1억 이상. 법인인 계공은 얼마? 2억 이상이죠. 그리고 법인은 분삼 설치할 수 있죠. 이때 분삼소 둘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설정하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2억이 끊겨 있잖아요. 그럼 분사무소 둘 때마다 1억씩 추가해요. 그럼 분사무소는 만약에 4개 써줬다. 이 부분의 최소 보증 금액은 6억 돼야 됩니다. 6억. 그리고 우리 특수법인 있죠. 특수법인도 중기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보증 설정 무조건 해야 돼요. 이 특수법인도 그럼 법인이니까 2억 이상을 설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봐뒀어요. 그럼 지역농협은 보증을 1,000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됩니다. 왜 봐줬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농지가 쌌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설정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있잖아요. 3가지라고 그랬죠. 다 나왔어요. 지역농협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데 지역농협은 등록을 안 해도 중개업할 수 있죠. 그리고 등록 기준 배제했어요. 그게 첫 번째 특례. 두 번째 특례.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하는 분사무소를 쓴다. 그럼 분사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게 두 번째 특례. 세 번째. 보증 설정 중개업할 때 있잖아요.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등록증 줘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제 2억 이상이 아니라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보증에 대한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때 공탁금에 대해서는 조문 읽어봤는데 이거 개공이 사망을 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3년간은 이거 공탁금은 회수금지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의리인보주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어요. 바로 회수해 갈 수 있다고 가정하면 폐업한 즉시 이걸 찾아갔거든요. 근데 의뢰인이 손해 사실을 폐업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청구하잖아요. 돈 없다 오류발렘입니다.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폐업을 하더라도 개공이 사망을 하더라도 공탁금 몇 년?
3년간 회수금지예요. 이건 의뢰인 보조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공탁은 잘 활용을 안 하죠. 부동산 한 사람이 1억을 이체해 놓는다. 이걸 잘 굴리면 이게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탁은 활용을 잘 안 합니다. 더구나 회수 제한도 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을 잡아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보증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 따져봤습니다. 따져봤고요. 이제 이 교재 260쪽으로 가는 거죠. 보증의 변경.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 개시점까지 설정하여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증의 변경이란 말이 나왔죠. 보증의 종류를 바꾸는 거죠. 보증보험 공제 공탁 했다가 이제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변경입니다. 그럼 조문 잠깐 읽어드리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업무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밑줄이에요.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밑줄이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밑줄이에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밑줄 긋고,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보증의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보증을 다른 종류로 바꾼다. 그러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월 28일서부터 다음해 1월 28일까지 1년간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계공이 7월 28일 날 협회에 가입합니다. 그러면서 공제로 바꾸래요. 그럼 보증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즉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공제에 가입하여 변경 신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증보험이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공제에 가입을 하여 변경 신고를 마치고 보증보험을 해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증은 끊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할 점이,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공사 이렇게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재설정이란 말 나와 있죠. 조문 읽어드리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기간의 만료 밑줄 그시고 보증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밑줄이에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춰 등록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게 보증의 재설정이거든요. 그럼 보증의 재설정은 보증기간이 이제 만료가 된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여 등록청에 신고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제기간이 1월 28일에 이제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짜까지 다시 설정하여 신고 들어온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세금 같은 경우는 납부일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럼 다음날 납부해도 체납이 아니죠. 그런데 보증은 체납입니다. 보증은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증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럼 그 전 까만 날에 다시 설정한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보증기간이 만료된 계공 이렇게 등장했잖아요. 그럼 다음 말이 뭐라 나와야 돼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이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주의하시고, 이게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이었어요.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6번으로 가죠. 261조. 보증관계 설명의 관계증서사본의 교부, 이 말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읽어봤어요. 보증에 대해서는요, 설명도 해야 되고 사본교부도 해줘야 돼요. 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 설명을 언제 해야 되느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계약 체결 시죠, 이게. 거래항사 쌍방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해야 되느냐? 보장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 보장 금액이에요. 어디다 가입했다, 언제까지 가입했다, 얼마를 가입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쌍방 모두에게 사본도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보증 설명 안 했거나 사본 교부 안 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아예 보증을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했잖아요. 의뢰인 보조치 위반했죠. 이때는 임취예요. 제재는 이제 후일 더 이제 익숙해지게 하고요. 그래서 보증 설명을 안 하거나 사본 교부 안 하면 이때는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될 게, 중개 완성 시에 쌍방 교부 서면 있죠. 이거 다 나왔어요. 중개가 완성되면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쌍방 교부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은 3년 보관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중개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쌍방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5년 보관해야 되죠. 세 번째, 중개 완성되면 보증관계에 대하여 쌍방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 사본을 쌍방 모두에 교부해 줘야 돼요. 이게 세 번째. 그래서 중개 완성되면요, 거래당사 쌍방 모두에게 언제나 세 가지 서류가 완세트로 무조건 나가야 돼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보증관계증서. 언제나 나가야 됩니다. 근데 설명서나 거래계약서 교부 안 해버리면 업무정지예요. 근데 보증서 미교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손해배상금의 지급 청구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손해 입은 중개 의뢰인이요,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서류를 내라고 그랬냐면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개공에 합의해 줬어요. 그럼 이거 내면 돼요. 합의 안 해주잖아요. 판결 받아가야 되죠. 손해배상 판결. 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같은 게 있어요. 조정조서, 청구 인락조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내도 돼요. 그러니까 합의서나 판결문을 내야 돼요. 그러면 보증기관에서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증기관은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우리 개업공사에게 다시 청구한다, 안 한다? 청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구하잖아요. 보증을 서준 거기 때문에 이거 청구하는 거를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이 대신 배상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그 금액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죠. 이거를 민법상 구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증보험 있잖아요. 이거는 무늬만 보험이에요. 보증을 서준 겁니다. 공제, 보증보험과 성격이 똑같죠. 그러니까 구상 다 들어옵니다. 근데 공탁은 구상이 있어요, 없어요? 지 돈 빼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구상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갖다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구상을 안 한다면 뭐하러 저도 이 강의하겠습니까? 의뢰인 가슴에 못 박으면 안 되니까 한 100억 정도 가입해놓고 사기치러 다니지. 다 구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보증기관을 통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했잖아요. 그럼 15일이에요. 15일 내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금 중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놔야 돼요. 이걸 보전이라고 합니다. 15일 내 재가입 보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기관을 통하여 만약에 손해배상을 했잖아요. 그럼 며칠이라고요? 15일.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유일한 15일이죠, 이거. 15일 내 재가입 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보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또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보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이에요.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 있죠. 이 한도는 보증 설정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입은 전손해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입을 했어요, 보증보험에. 근데 의뢰인에게 1억 5천을 손해입혔다. 그러면 1억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 청구할 수 있죠. 근데 5천만 원 나머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입은 5천만 원 더 입은 이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개공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 금액을 한도로 개업공사는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입은 전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그 점 일단 감을 또 잡아두시고. 자, 그래서 보증 설정 크게 어렵진 않네요. 그러면 이거 263쪽에 지금 판례가 쭉 실려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읽어주시고요. 그러면 보증에 대한 내용 다 봤나요? 그럼 265쪽에 손해배상 책임 설정 변경 신고서 참고하시고, 이제 266쪽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로 갑니다. 자, 이걸 들어왔는데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말씀드리죠. 갑을 간의 거래를 했어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했습니다. 계약금이 들어가고 중도금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부동산 거래가 통상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되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사정으로 이 계약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약이 깨지게 되면 결국은 정상관계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몰수할 거 몰수하고 돌려줄 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가 안 돌려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럼 거래사고 발생하죠. 또 이자가 남의 부동산 팔아치우고 도망갑니다. 이른바 사기 사건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 사기에 대비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기업공인중개사 또는 제3자한테 예치를 해놓는 거죠. 예치를 해놨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정산하고 끝내자. 이것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 이게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 제도예요. 이게. 그러면 이 제도는 결국은 거래 사고를 대비하는 사전적 예방 제도임을 알 수 있죠. 사전적 예방 제도이고, 나아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스크로우 제도 있죠. 이 에스크로우 제도와 아주 유사한 제도예요. 그럼 에스크로우가 뭐냐면 계약 이행 대행 제도예요. 계약 이행을 에스크로우업자가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계약공사가 에스크로우를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에스크로우업자가 대금을 다 받죠. 받고 등기서류도 에스크로우업자 받아요. 그 다음에 권리증 넘어가면서 대금이 지급돼요. 그러니까 거래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에스크로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 규정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우리 부동산 거래 실태가 잘 안 맞기 때문에 그 타협점에서 이게 예치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 일단 들어왔어요. 규정이. 자, 그럼 이제 제도의 취지를 이해했으니까 조문 읽어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266쪽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31조 1항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약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끊어놓으시고,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끊어놓으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하 2조에서 계약금 등이란다. 이것을 여기서 끊으시고, 기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여기서 끊으시고, 금융기관 밑줄 긋고, 제42조 규정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 밑줄 긋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의 밑줄 긋고,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 안전 사고를 대비해서 개공은 계약금 등을 예치해라 하고 권고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도가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를 다른 말로 예치 권고 제도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이건 개공의 의무다 아니다? 의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의무편 나가고 있죠? 근데 왜 의무편에 실어놨느냐? 달리 넣을 데가 없어서. 대부분의 교재들이 여기다 넣어요. 손해배상 다음에. 참고하시고. 그러나 의무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치 권고할 때 어떤 내용으로 예치 권고할 수 있냐? 이게 31조 1항에 전부 다 이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일단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누가 될 거냐? 이게 문제가 있고, 언제까지 예치할 수 있냐? 예치 기한에 관한 문제가 있고, 예치는 뭘 할 수 있냐? 예치 대상에 관한 문제가 있고, 어디다 예치할 거냐? 예치 기관에 관한 문제가 있죠. 이게 31조 1항에 다 나온 거예요. 예치 명의자로는 개업공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대요. 그 다음 예치 기한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할 수 있고,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당연히 예치하고요. 잔금도 예치할 수 있어요. 잔금 친 다음에 등기서류 기업을 한 달 뒤에 하기로 했다. 사고에 대비해서 당연히 예치할 수 있겠죠. 이것을 지금 법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금 등이라 표현했어요. 계약금 등.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돈이니까 당연히 예치할 수 있고요. 42조 규정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랬어요. 그럼 우리 법상 공제는 주로 누굴 얘기한다고요? 협회. 그러니까 공제사업자에게 예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탁업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회사죠.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대요. 그럼 이 등에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이랬으니까 이 등이란 말에 채신관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우체국은 금융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31조 1항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약공사는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당사자가 노후했잖아요? 그럼 그냥 끝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 내용 더 봅니다. 그럼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자, 6명이 더 있네요. 일단은 은행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어요. 공제사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보험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최신관서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고요. 계약 이행 대행 전문회사가 있어요. 계약 이행 전문회사 명의로도 예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치 명의자는 7명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소속이나 보조원의 명의로 예치하라. 권고 안 됩니다.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으로 예치해라. 안 됩니다. 그래서 개공 또는 대통령 영의자 환원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예치 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이죠 지금. 그래서 이건 금, 공, 신 등으로 암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최신관사는요 예치 명의자이자 예치 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명의로 은행 예치할 수 있어요.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은행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거 일단 암기사항이니까 암기해 주시고요. 근데 우리 법은 개공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이들의 명의로 예치할 때는 이런 의무가 없는데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개공을 못 믿기 때문에 떼먹고 도망갈까 봐 의무를 부여했어요. 이게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의 특칙이에요. 이건 의무입니다. 그럼 개공은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잖아요. 그럼 거래 당사자와 거래 안전을 위한 약정을 맺으래요. 거래 안전을 위한 약정이라는 게 뭐냐면 예치 수수료 얼마로 할 거며 인출 방법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거 미리 약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업공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섞어버리면 안 돼요. 분리 관리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중개사무소 열게 되면요. 중개사무소 운영 경비통장 따로 만들거든요. 거기에다 계약금 등을 섞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리 관리하는 의무가 있고 거래 당사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도 없다라고 했죠. 나아가서 이거 떼먹고 도망갈까 봐 예치 금액에 해당한 금액으로 보증까지 설정해야 돼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의범으로 보증까지 설정하여 그 증서사본을 당사자에게 교부까지 해주래요. 얼마나 못 믿는지 아시겠죠? 뒤로워서 예치 공고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는 이런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럼 개공이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업무정지 나중에 사유 공부하는데 업무정지의 마지막 사유가 그 밖에 위법 위반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밖에 위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나갈 수 있고요. 여기에는 보증 같은 거 설정하다면 돈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예요. 실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실비를 이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제도는 취득의료인한테 유리한 제도죠. 계약 파기됐을 때 바로 정산하고 끝내자 이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소요된 실비는 결국은 권리 취득의료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 제도는 거래사고를 대비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실무적으로 잘 안 쓰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아갖고 다른 데 또 투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 예치해 놓는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태 안 맞기 때문에 그 타협점에서 이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 수령제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 임대인은 미리 수령을 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이 수령을 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보증서 끊어와야 돼요. 그럼 이 보증서 의미는 그거 아니에요? 이 계약이 파기가 됐는데 내가 정산 안 해주고 도망가면 이 보증서가 책임지겠다 이 얘기죠. 그럼 이 보증서를 가서 발급받아 오는데 계약 해제 시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예요. 이러한 보증서 어디 가서 끊어와야 되냐면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예요.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 가서 이걸 끊어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이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를 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쓰이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서 발행기관은 딱 정해져 있어요. 금보입니다. 금보. 성은 홍이요, 이름은 금보다. 홍콩의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이었죠. 그래서 금보한테 가서 보증서 끊어와갖고 이걸 누구한테 준다고 해요? 예치 명의자에게. 개공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쓰이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였는데 요거는 지금 마지막 출제가 원래 24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실무상 잘 안 쓰인 제도이기 때문에 쭉 안 내다가 작년 30회 시험 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되면 연타석 출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선 정확하게 암기를 여러분들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치기와는 금공신 등으로 암기해 주시고, 보증서 발행기와는 금보예요. 금보한테 받아서 예치 명의자에게 미리 수령할 수 있고,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는 이런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다는 거. 근데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때는 이런 의무가 없다는 점 일단 이해해 두시고, 이때는 이제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게 되면 실비를 취득은행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럼 개공 등의 의무를 다 했나요? 그럼 270조 개업공사의 보수가 나오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오늘 유인물 한번 볼까요? 오늘 한 내용 복습 OX입니다. 자, 1번이에요. 부동산 거래조망은 개업공사와 중개 의뢰인간,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체계다. 의뢰인의 밑줄 긋고 X 나가버려야 되죠. 부동산 거래조망하고 거래정보 사업자에서 의뢰인 등은 무조건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개업공사 상호간,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체계다. X.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3개월의 밑줄, 설치 운영의 밑줄. 1년 내에 설치 운영하면 되는 거죠. 3개월은요, 운영규정 제정 승인이에요. 운영규정 제정 승인을 3개월 내에 받아야 되죠. 그래서 1년 내 설치 운영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1년이다. 그러므로 X. 3번. 개업공사가 중개업에 폐업을 한 때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다. X죠. 폐업을 하더라도, 즉 업무를 떠난 뒤에도 계속 지켜야 되죠. 그러므로 X.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건 반의사 불벌죄라고 했어요. 1-1인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처벌할 수 없다. 자, 4번 갑니다. 개업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사물을 확인하여 중개인 쌍방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자, 쌍방에게 밑줄 긋고 X 나와버려야 되죠. 설명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권리? 취득 의뢰인. 쌍방이 아니죠. 설명서는 쌍방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설명은 취득 의뢰인한테만 합니다. 그러므로 X. 자, 5번 넘어갑니다. 개업공사 및 모든 소속공사는 거래당사에게 교부하는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그럼 서명 및 날인은 맞고요. 모든에 밑줄 긋고 X 나가버려야 되죠. 모든이 아니고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사만 함께 서명 및 날인이죠. 자, 그래서 모든이 틀렸습니다. X. 6번 가죠.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법정서식에 의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에 교부해야 한다. 자, 법정서식에 의한 주의해야 되죠.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어요. 엄청 잘못 씁니다. 너무 종류가 많아서 정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다만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6번 질문 틀렸고 7번.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관한다. 틀렸다는 거 아시죠? 3, 3, 5죠 우리. 전속 3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자, 그래서 확인설명서 이건 3년이다. 그러므로 7번 X. 8번 갑니다.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가 제한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죠? 이때는 무과실책임이에요. 30조 제2항. 무과실책임입니다. 자, 그럼 9번 내려갑니다. 개업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보증 설정은 의무예요, 선택이에요? 설정해야 한다죠. 의무예요. 그러므로 X.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9번 X. 10번 내려가죠. 보증보험 또는 공제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간 만료 떴죠? 그럼 밑줄 긋고. 개업공사는 10일 내에 보증보험 공제 다시가에 신고를 한다. 10일 밑줄 긋고 X 나가버려야 되죠. 기간 만료가 뜨면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10일이 틀렸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 만료일까지다. 자, 11번 내려갑니다. 개업공사는 중개 완성 시에 중개인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권고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의무가 아니에요.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므로
11번도 X. 자, 12번 갑니다. 계약금 등은 계약공사의 명의로 예치할 수 없다. 계공의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죠? 이때는 계공은 거래한 데는 약정 매제되고 분리관리할 의무가 있고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고 보증도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계공의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속이나 중개보조원, 거래 당사자 명의로는 예치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12번 X. 13번 내려갑니다. 중개보조원이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다. 분양권 밑줄, 매매를 업 밑줄. 그럼 이거 금지행위 맞죠? 중개사물 매매업이에요. 분양권은 중개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금지행위예요. 1-1. 보조원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계공 등은 금지행위라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자, 14번 내려갑니다. 소속 공인인계사가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중개 의뢰인과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것도 금지행위죠. 소공도 의뢰인과 거래하면 안 되죠. 직접 거래예요. 3-3이죠, 이거는. 실수의 목적에도 상관없다. 직접 거래예요. 그래서 3-3입니다. 자, 그래서 14번도 X고요. 15번 넘어갑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미분양된 상가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 구성 중개 제한이죠, 지금. 그래서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다른 개업공사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예요. 3-3이죠. 그래서 15번도 역시 X,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인데 내용이 좀 어려웠죠. 굉장히 스피드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의무편은요. 일단 지난 중개업무 파트와는 달리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이나 거래계약서, 금지행위,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 이 부분은 꼭 출제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차츰차츰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려운 내용을 많이 했고요. 다음 주 중개보수 이 부분은 그래도 비교적 이제 쉬운 부분이니까 쉽게 갈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유지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